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도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게 맞을지, 그리고 트럼프가 과연 달러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달러를 약세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데요. 되게 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좋아하기도 하고 약세를 좋아하기도 해요. 그때그때 달라지죠. 네, 그때그때 달라요.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 미국이 달러가 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라서 이게 달러 패권을 위해서는 달러가 약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블록화돼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미국의 경제 블록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데다 대고서 달러 약세를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달러를 갖다가 달러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큰 손들이 있는데 여기서 달러 약세 정책을 간다? 그럼 잘못 걸리면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 불난집에 기름 붓는 예,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 강세를 말해야죠. 말로는 달러 강세인데 내면에서는 달러 강세가 너무 오래 유지되면 무역 적자가 안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겉으로는 달러 강세를 원한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달러 약세를 원하는 쪽으로 현재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 당장은 미국의 재정하고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그렇죠. 일단은 달러가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가 현재는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과 내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언제는 먼저 이제 겉으로 말이 나오고 언제는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는 헷갈려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원래 달러는요. 예.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트리핀의 딜레마는 뭐 되게 쉬워요. 뭐냐면 기축통화니까 신뢰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통화는 강세가 돼야 돼요.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강세가 그렇죠,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가 쓰는 통화가 되려면 전 세계로 흘러나가야 되죠. 네. 그러려면 미국이 적자를 기록해야 돼요. 음. 적자가 되지 않으면 달러가 나가질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흑자만 내면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음. 그러면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달러 강세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또 무역 반대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고 그럼 뭐가 맞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달러 헷갈리잖아요. 보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네네. 이때는 달러 약세를 갖다 집어 던지고 달러 강세를 확 붙어가지고 밀고 가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은 달러 강세 이 얘기가 달러 기축통화 얘기보다도요. 당장 먹고 사는 이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니까요.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쪽에다가 조금 무게를 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면 또 달러는 또 강세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사기 캐릭터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예. 그런 데 있는 거고요.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조금씩 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요.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달러가 강해지곤 했어요.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달러로 전 세계 돈이 몰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주가가 빠지는데 달러가 약해져요. 그런 케이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때 있냐면 미국 쪽으로 너무 많은 돈이 몰렸다가 이 많이 몰렸던 돈이 다른 쪽으로 회귀할 때 네. 그러면 너도 나도 미국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달러가 이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죠. 예.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해외 통화를 사서 나가는 거죠. 물론 그런 이거 케이스도 아주 있어요. 짧은 케이스에 대한 질문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도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예. 신흥국 쪽으로 좀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보도는 좀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면 이것도 약간 단기적으로 달러가 또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미국 예외주의. 예. 미국은 압도적이다. 그럼 미국 말고 답이 없거든요. 작년까지 확실히 그랬죠. 네, 그러면 미국 말고 답이 없으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다른 대안이 생겼어. 다른 대안이 있다면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미국 말고 음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가죠. 미국밖에 없어 해가지고 과도하게 올랐던 밸류에이션이 이게 약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되게 각광받은 게 최근에 단기에 유럽 증시가 엄청 뛰었잖아요. 유럽 증시도 올랐고 중국 증시, 뭐 그렇죠. 홍콩장도 올랐고. 왜 그랬냐면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 부양하겠다고 하잖아요. 독일이.
야, 그 스터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엄격한 재정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매파인데 독일이 이제 돈 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방위비에 대해서는. 그 독일이 원래 그런 거 통과시켜줄 나라가 아닌데 트럼프의 위협이 워낙 강하니까 일치단결한 거죠. 그렇죠. 방위비 예. 높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의 대안은 미국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른 대안이 중국, 홍콩, 유럽, 일시적으로 심지어 나타날 때는 한국장까지. 그렇죠. 일시적으로 성장의 축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아하. 미국 쪽의 자산 시장이 고전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여요. 이럴 때는. 아하.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자산들이 힘을 받게 되는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트럼프의 입에서 달러를 더 약세로 가야 된다라는 말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일단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고. 네. 근데 약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보면은 굉장히 비상식적인데 그걸 또 강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이러다가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어느 나라 불러내 갖고 아, 예. 달러를 이제 좀 약세로 가기는 좀 뭐하니까 너의 통화를 강세로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뭔가 압박하지 않을까 싶은. 지금 압박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라자 합의 정도는 아니고요. 플라자 합의는 달러당 250엔이었던 거를 달러당 120엔까지 1년 만에 잡아내는 거예요. 그 절반 예, 반토막. 절반 반토막을 내버렸죠. 그러니까 네네. 달러가 엄청 약해지고 엔화가 엄청 세졌던 예. 게 플라자 합의예요. 근데 이제 플라자 합의 때는요. 전 세계 외환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미국을 비롯해서 G5가 나서서 공동망을 만들잖아요. 그럼 외환시장 흔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플라자 합의 때는. 그래서 엔화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절상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조절이 가능했어요. 외환시장의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외환시장 사이즈가 엄청 커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걸 조절한다. 각국 연합군이 붙어서 조절해도 쉽지는 않겠죠. 아하. 네. 그래서 뭐 이제 요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국가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환율이라는 걸 좀 상대 가치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렇죠.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1,400원대에서 뭐 내려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1,400원대 뭐 후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요 정도 환율이 또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또 책에서 말씀하셨죠. 네,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당 기간 이어진다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이 계속 올라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달러가 꺾이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달러가 약세로요. 예,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에 대해서 플라자 합의 얘기하셨잖아요. 예.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달러 때문에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갖다가 폭력적으로 그럼 너네 통화 2배 절상해. 이게 이제 플라자 합의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외환시장 규모가 너무 커서 그게 어렵고. 예, 그게 어려워요. 그 각국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플라자 합의라는 거 자체가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예전처럼 막 100%씩 절상하고 더 2배씩 올라가고 이렇게는 쉽지 않고요. 한 뭐 5%에서 10% 정도?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관세로 접근할 수 있어요. 상호관세 때린다고 했잖아요. 네. 왜 그랬냐면 너네 우리 관세 높게 때리잖아. 뭐 이런 얘기 있고 너네 통화 환율을 조작해가지고 유리하게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그럼 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그러면 너네 용서해 줄 건데 그러려면 너네 통화 절상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예, 대놓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관세 장벽에는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환율 조작국 지정해버리고. 그렇죠.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서 너네 환율을 갖다가 정상적인 때보다 한 15%를 낮춰놨잖아. 그만큼 관세 애드 하면서 이제 관세도 엎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대놓고 할 수도 있다. 사실 이제 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 상대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 한들 그 나라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에 수출을 할 때는 어차피 이제 환효과가 생겨나니까 관세 올라가는 게 커버가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모니터링 분명 하고 있을 거고 트럼프 행정부도 네. 저것도 우리가 뭔가 좀 꺾어버리고 싶은 그것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책에서 본 것 중에 제가 또 약간 좀 의외였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항상 우리가 원화 불안불안하다. 원달러 아니면 그렇죠. 뭐 이러다가 무슨 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1,500원 뚫는다. 2,000원 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상대적으로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원화는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통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저기 15년의 장기 사이클을 보면은 예. 원화가 안정적이었어요. 예, 왜냐면 잠깐 생각해 보시죠. 15년이요? 예, 그러니까 2010년부터 최근까지 최근 15년의 15년. 기간 동안 네네네. 2010년도 1월 1일 날 원달러 환율이 한 1,170원, 60원 했어요. 네. 지금 1,450원이잖아요. 예, 많이 오른 걸로 15년 만에 보이죠. 엄청 올랐네 이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달러 엔 환율이 90엔 했어요. 1달러에. 네네네.
그러면 1달러를 살 때 90개 엔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엔화가요. 최근에 엔화 강세인데도 150엔이에요. 예. 그럼 지금은 150개나 되는 엔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거든요. 엔화 약세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엔화 약세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원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원엔 환율은요. 2011년 12년에 엔화가 1,500원 했고요. 지금은 엔화가 많이 올랐는데 970원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시간의 기간만큼 뭐가 있었던 거냐면 원화가 충분히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엔화라든지 다른 통화 대비해 가지고 그 나름 안정적인 편이었죠. 물론 최근 2, 3년 사이에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그 안정성이 흔들린 건 맞지만 어쨌든 좀 우리가 바라볼 것 중에 원화가 너무 약해. 원화만 너무 흔들려. 이거는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당국자들이 1,400원대 환율이 이게 뉴 노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틀린 건 아니네요. 뭐 그렇죠. 이제 그 환율이 이제 뒤집어졌다라는 거는 금리 차가 뒤집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성장의 격차가 뒤집어진 것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환율을 갖다 뒤집어 놓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책에서도 표현하셨습니다만 왜 그 환율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에서 보는 거, 기획재정부에서 보는 거, 1,400원을 갑자기 넘어선 거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좀 속도라도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막 계엄이 터지고 막 이랬을 때니까 1,400원 확 넘어서 버렸는데 환율의 마지노선이 바뀐다라는 것도 이제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1,400원이 아니라 그렇죠. 1,500원 어디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은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이 그대로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율의 레벨보다 변동성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네. 환율이 1,400에 있든 1,500에 있든 1,600에 있든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방향으로 쏠리는 네, 거. 예. 환율이 살살살살살살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살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이 높지가 않아요. 별로 안 쳐다 보이니까. 네네네. 이런 느낌인데 환율이 막 급등을 할 때가 있어요. 네.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환율이 오늘부터 계속 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는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는 순간 외환위기 2,000원 이게 공식처럼 들어와요. 머릿속에. 맨날 언론에서 그런 거 이제 예, 헤드라인으로 그렇죠. 잡죠. 와 그러면 달러 사야겠네. 그러면 미래의 가수가 다 땡겨서 달러 사거든요. 그렇죠. 이게 외환시장을 왜곡시키곤 해요. 음. 이런 문제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도 너무 안 좋고 네. 뭐 관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00원대 환율로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안정적인 환율보다 차라리 1,400원대 초중반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건 맞는데요. 체질이 약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그 속도가 변동성이 너무 높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탁 튀면 사람들이 달러를 막 사고 싶으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걸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환율 레벨이 한참 지나니까 한 레벨 올라오고 한참 지나니까 한 레벨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환율이 막 팍팍 뛸 거라는 기대가 크진 않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환율이 최소한의 안정, 변동성이 낮은 최소한의 안정 그걸 담보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쪽이 진행되면 환율이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내수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금리도 인하하지 않고 달러도 원화도 세게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소비도 힘들고 그러면은 저기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또 그 환율 레벨이 너무 높아갖고 또 금리를 더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또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 1,400원대 또 중후반으로 또 가버릴까봐. 근데 이제 책에서도 먼 미래 그리고 구조적으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환율에는 추세하고 주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추세하고 주기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라는 거는 뭐 1년 올랐다, 1년 떨어졌다, 1년 올랐다, 1년 떨어졌다 이렇게 주기라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환율의 움직임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추세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하향 추세를 탈 수도 있겠죠. 네. 참고로 투자를 할 때는요. 우상향에 투자해야지 우하향에 투자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고점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도 주기의 고점을 잘못 잡더라도 몇 개의 주기하고 추세를 타면 지금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고점이 높아져 있죠. 그렇죠. 예.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존버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문 근데 용어로 이제 이게 만약 우하향으로 서버리잖아요. 망하죠. 그러면 고점 잘못 잡잖아요. 주기의 고점을 잘못 잡으면 절대 못 돌려요. 예,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저기
그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을 바라볼 때도 예. 장기적인 추세의 관점에서 환율을 봐야 되는데 네. 이 추세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금리다 환율이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이제 장기적인 추세에서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건 양국 간의 경쟁력의 차이예요. 네네. 미국의 경쟁력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쟁력 어떻게 될까? 기술 경쟁력 같은 게 따라잡는다? 만약 따라잡으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잡으면 환율이 밑으로 내려가요. 벌어지면 환율이 위로 서요. 예, 그래서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대중 수출부터 힘들어지고 있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미 수출도 트럼프 때문에 힘들겠죠.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고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은 다들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어 하죠. 예. 많이 나가죠.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사고 싶어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저희 트럼프는 얘기하는 거죠. 공장 미국에 지으라고. 그렇죠. 그럼 관세 안 때리겠다고. 그럼 미국 쪽으로 그 자본이 이동할 수가 있겠죠. 달러 나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무역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고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국내 잉여 달러가 위축이 됩니다. 네네. 그럼 이거는 돈의 가격인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가 예. 있죠. 예. 그래서 원화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세로 네.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쨌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서 있는데 주기는 굉장히 중간중간 길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10년 후, 20년 후를 봤었을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달러원 환율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참 좋은 거는 아닌데요, 그렇죠? 아 당연히 좋은 게 아니죠. 금값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 책에서도 이제 달러 앤 금 이야기 같이 하셨는데, 야 드디어 온스당 3,000달러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추세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우상향으로 그렇죠. 달러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치솟는 이유는 뭘로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어떤 굉장한 위기 상황도 아니고 지금 막 안전자산 선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기 금값이 올라간 요인은 첫 번째는 트럼프 관세 요인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단단한 거에도 관세를 걸었잖아요. 예. 그럼 금 현물에 대해서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낼까 안 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런던에서 금 현물을 수입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금 현물을 수입할 때 이게 이제 세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을 안 해봤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참고로 1월은 많았어요. 예. 아까 GDP 나우 얘기해 드릴 때 예. 이게 마이너스가 난 요인이 금을 많이 수입을 예. 해가지고 그 영향이 있다고 했죠. 네. 이렇게 볼게요. 금 사십시오. 이렇게 금을 갖다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빠지면 사야지. 한 5% 10% 빠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잘못 걸리면 트럼프가 관세 금에 25% 때릴 수 있대요.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땡겨서 사요 그럼? 그러면 지금 사야겠죠. 왜냐하면 저는 5%만 빠지면 사야겠다 했는데 25% 오를 것 같대요. 그럼 지금 사야겠죠. 그러니까 그거 역시 또 미래 수요를 땡겨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가격이 뛰는 요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가 사실은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를 자극을 하면서 금가격을 띄어올린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에도 확실히 뭔가 투기적 수요, 가수요가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고. 예, 어느 정도는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자체로서 또 골드바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예. 런던에서 그게 넘어와야 되는데 제때 못 넘어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었던 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폐공사가 은행들한테 저 당분간 골드바 좀 팔지 마세요. 우리 금이 없어요. 네, 이런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 네네. 이게 무슨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김치 프리미엄까지 막 거의 20% 가까이 붙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시중에서도 약간 국제 금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을 때도 김치 프리미엄은 이게 시차를 두고 나중에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3,000달러를 넘어섰는데 우리나라 시중 금 가격은 또 반대로 또 떨어지는 그렇죠. 이런 이상한 네. 상황이 생겨나고 네네. 있고. 수급 요인이죠, 그거는. 이거는 그냥 수급 요인 좀 수급 요인, 심리 요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이성적인 네네. 상황으로.